마지막으로 그 현주 허용호의 분황 원형 인식으로 명계환 선생님과 김은영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불교대학 재직 중인 명태환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찰 강의가 있어서 처음부터 합류를 못했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이 그 허용호의 분황 원형 인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식의 이제 범주는 허용호가 원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했느냐, 그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허용호의 논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원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연재한 논문이 원효불교의 제음미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그 연구 목적은 허용의 원효 이해와 평가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이제 분량이 많아서요. 그냥 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고요. 88페이지. 허용호 선생님의 삶과 그 관련 원효 관련 논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허용호 선생님에 대해서 삶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에 이제 태어나셨고요. 부산 동래 출신이고요. 이 지역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0살 때 3.1운동에 뛰어들어서 만세 시운동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살에 다시 추록을 한 다음에 이듬해 일본 대학 내 신설된 문화학과에 입학을 하고요. 다시 왔다가 29에 범호사 지원으로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과에 재유학기를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귀국한 이후에는 중앙불전 교수 및 학감을 역임하고요. 이때까지의 이분의 활동은 어떤 자주독립을 위해서 민족정신을 열망하는 젊은이,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서 1946년에 부터 3년까지 동국대학교 학장을 역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49년은 동국학원 대표를 이렇게 맡게 됩니다. 다음 해에 재헌 국회의원 경남 부산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되었는데 다음 회기는 이제 낙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 전쟁 중에 이때 이제 도단에서 좀 멸빈을 당했고 이후 이때 전쟁 중에 북한 정치도의원에 의해서 동국대 제자들하고 함께 인민위원회 연행대에 억류됐다가 7월 17일에 납북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이렇게 타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허용호 선생님이 1937년에서 1945년 89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 식민지 조선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주목할 점은 1937년 조선불교 입교론하고 조선불교 교지 확립에 대한 이제 발표문을 내는데요. 내용이 한국 불교 개정, 성결 문제로 종명, 종지, 종조, 확정 문제를 꼽으면서 원효를 좀 언급하는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밑에 보면 인용문 밑에입니다. 하면 이제 조선불교 제조직은 원효의 통불교로 확립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의 글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근대를 맞이해서 여러 지식인들이 이제 원효를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불교하고 이제 서양 종교, 그런 새롭게 등장한 이제 학문의 우리에 대한 정체성, 어떤 타자를 통한 자기 인식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하게 제기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허용호도 여기에 이제 편승의 흐름을 하는데 1941년에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태고사법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불교 총본산 종명이 조계종이고 종교가 태고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1940에서 41년간 한 1년 조금 넘게 원효불교의 제음이라는 그 논절을 7회 연속적으로 이제 연조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의도에 대해서 순수하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그 학자는 이제 말씀을 하기를 그 이면에는 어떤 내선 일체 뭐 이런 그 천황제 옹호, 뭐 전시체제 협력론을 주장하는 그의 이제 논조들이 있어요. 친민적인 논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불교 부각을 이분이 하는 거는 원효에 조선불교가 제국불교로 편입한 노력의 한 일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940년에 이분이 쓴 총본상 운영에 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연생에 있다면 89페이지에 아직까지는 조선불교 조계종에 있어서 조선불교 조계종지에 의한 한국 시민이 연생에 있는 것이며 이런 발언도 했고 그다음 1942년에는 조선불교 협회가 주최한 내선승려 합동 시국 강연회에서 연사로 참여해서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순회 강연을 좀 많이 했고요. 일제의 전쟁 협력의 활동과 함께 친일 담론을 좀 다양하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영호 선생님을 두고 앞에 앞선 부분에서는 이제 항일을 위한 어떤 민족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말년에 친일적인 행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담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연구는 제가 뭐 친일 항일 그거 관점을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허영호 선생님의 원효에 관한 이해와 평가가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이 재음미성에 이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논증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허영호 선생님이 원효불교의 의도가 부처님 본위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성, 특수성 그런 이제 홍불교잖아요. 그런 순수한 의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일본 제국주의 편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객관성 타당성을 논증을 하면 이 양자의 학설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원효불교 제음리의 원효 이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지를 드렸고요. 있습니다. 세로도 쓴 게 있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편이고요. 그 다음에 29, 30호는 설원이고, 31, 32호는 원효 전기하고 저서입니다. 33, 34호는 원효가 살던 당시 불교를 개관하고, 마지막 35호가 원효 스님의 도상 판석에 대한 이해와 평가입니다. 허용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서론 29호는 서론인데 이제 원효의 스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요. 이제 교단불교 그러니까 당시 조계종, 뭐 선종, 극단성을 부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9호 내용이 종교와 사상은 지리, 역사, 인문을 무시할 수 없고 그 가운데 교단 불교의 독다성을 부정하는 것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30호는 29호에 이어서 또 다른 서론인데 서론은 부연합니다. 속이라고 쓰고 원효 스님은 처음 언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글의 제음의 목적을 좀 적어놨는데 요 이제 인용문이 있는데 그게 91페이지, 91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조선불교가 조계종에 환원하는 그 본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효불교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그 조선불교 제조직은 원효의 통불교로서 확립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영호 선생님이 또 이를 위해서 뒤에 부연하면서 29호에 이어서 요단불교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원효의 전기하고 저서 31, 32호인데요. 31호는 어떤 내용이 근거가 되고 있냐면은 삼국유사 원효불기조하고 해동고승전하고 송고승전, 그 다음에 대일본 불교전서, 불교서적 목록이 근거로 해서 이분의 전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92페이지인데요. 하는데 그 전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제 눈여겨볼 점들은 이제 원효에 대한 허용화의 평가인데 주로 이제 매우 상당히 옹호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행과 파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32호는
원효 스님의 남겨진 저서 목록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뭐 저작이 87부 150건, 그다음 현존한 저자가 16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92페이지 당시 불교 개관을 하면 33, 34인데 33호는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기 불교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허영호는 원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활한 시대와 그가 사상했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원효가 이제 인도하고 이제 진화 불교, 중국 불교, 그런 정화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그냥 강조를 하는 내용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34호는 역시 이제 불교 개관인데, 진화하고 진화의 불교 종단과 불교학에 관한 내용이 한 4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정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간중간 원효 스님이 진화 불교에 중국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그 가운데 간혹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93페이지를 넘어가서 34호를 요약을 하면 원효 관련 내용이 진화의 삼론정과 천태화엄 법상, 특히 반야, 화엄 사상이 원효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밖에 원효의 교학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장, 법상정이 있다. 그러면서 진화불교 최성기는 원효 불교를 구성하는 데 소자가 되고 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교상판석이 있는데요. 35호. 요거는 이제 제가 주의 깊게 좀 봤는데 원효의 교상판석에 대한 허영원 스님의 이제 견해를 좀 달고 있습니다. 이 교상판석은 현수 법장의 화엄경 탐영기에 있는 10가설 가운데 7번째 원효 사교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매우 구체적이지 않고요. 개인의 학문적 해석과 견해가 좀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허영호가 제음의 속에서 원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했냐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허영호 제음의 서술 의도는 조선불교 제조지는 원효의 통불교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원효불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신뢰하려면 원효가 조선불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 사례, 예시가 제음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허영호의 원효 이해 평가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세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불교 내용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그 200자 여기 이제 별지를 제가 했는데 세로쓰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로쓰기가 하나도 없어서 일단 제가 가로로 쓰기를 워드로 다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다도 제가 칭찬받을 일은 이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문도 쓰고 한글도 다 썼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200자 원고지 기준에서 제음이 전체 분량이 121.6매입니다. 121.6매. 근데 이걸 내용에 따라 좀 분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교 내용이 90.7매고요. 90.7매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인도, 진화, 뭐 당시 불교 괴가 원효 생애 저서 그다음에 원효를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그 찬양을 하는 내용이 8.3매입니다. 8.3매. 그다음에 교상 판석을 하는데 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교상 판석이 22.6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로 가시면요.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허영호 제음리가 원효 통불교에 관한 자세한 설명하고 또 원효 불교가 조선 불교 제조직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심 내용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인도, 진화, 조선 불교 설명, 당시 불교 개관, 교리, 원효 생애, 원효 조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판저 원효 평가인데요. 말하자면 95페이지인데 회종의 성자라고 일컫는 원효는 위대한 사상가하고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흠잡을 것도 또 없습니다. 근데
그간의 연구를 보면 원효 저술한 논서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 생애의 역사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지금 각인이 돼서 일단은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은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수용과 비판이라는 적절한 균형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원효를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원효 연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비애 교수님 글을 보면 각주 47번에 그동안 무비판적인 원효 인식에 자극을 주고 주의를 환기한 연구들을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96페이지고요. 허영어가 바라보는 계음미소 원효는 절대적인 수용을 전제로 기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인용문인데 여기 서론 39에 있는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당나라 교화 시대에 당나라 교화가 신뢰 그대로 이식이 됐고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기라성 같은 스님 원강 안홍 명랑 해통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효가 당나라와 같이 중국에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서 이때 현장 도선, 지엄, 길장, 규기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인도에는 지바하라, 실천한다, 선무의 금강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모두 원효가 태어나서 입적할 때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는 원효가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분은 원효가 여기에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열을 하고 같은 시기에 살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송거승전의 내용입니다. 97페이지,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신데요. 원효 스님의 기행과 파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때에 따라 중요한 일에 응하고 거침없이 통하여 막히지 않는다. 따르고 들어가기를 인연따라 하고 원만하게 벗어나고 자제로 왔다. 원효는 자치를 나타나며 정해진 것이 없고 남을 교화하는 것도 일정치 않아서 벽을 뛰어넘는 성자를 생각하는 게 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영에게 원효 스님의 기행 파괴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만 이미 30호에서 허영호가 밝히기를 개정회를 정주하는 근본 사상의 원리는 오직 원효 불교학이다라고 계율 부분에 또 얘기를 했고요. 원효 스님도 물론 발심수양경에서 그런 얘기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계율. 여기서 그런 얘기 꺼낸다는 게 촌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계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자고로 부처님이 된 분 중에 계율을 안 지키고 부처가 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부처님도 깨닫고 계율을 지켰듯이 또는 훌륭한 성각자들은 다 계율을 지키면서 모범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주관적인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효를 또 평가하는데 여기 이제 인용문 보면 저서로 이제 평가를 해요. 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또는 사상을 통해서 그의 문장을 통해서 그려진 사회생활이 도리어 사회생활을 짐작하는데 하면서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주로 찬양을 하는 게 훌륭하다고. 근데 이제 물론 여기도 허영호의 적극적인 원효 응원도요. 뭐 책이라는 거는 저자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평가 기준도 되고 98페이지입니다. 근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언어도 있고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평가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 관점을 벗어나서 원효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 주로 이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찬양 일률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허영호에게 절대적인 인물로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점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원효 스님에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있는데
조선불교 교직 확립하고 원효 기실론속 과목 수기에도 보면 역시 굉장히 찬탄하는 미사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원효하고 허용하고 사상적인 동질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했겠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대를 맞아서 한국 불교의 상황이 이제 급변하잖아요. 그때 이제 해방, 일본 불교의 교섭, 서양 종교 경쟁, 뭐 그런 속에서 원효가 이제 급격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재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세에 맞춰서 원효가 이제 민족 영웅, 개혁가, 통불교 재창작, 군송, 호국수, 성교 융합, 이념적 종교 이런 거로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 사상과 문화 자부심으로 이제 상징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표하던 주자가 최남선이 새로운 원리에 입각해서라고 해서 조선불교를 일관되는 이념을 이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원효 통불교인데요. 그래서 통불교 이런 시작으로 최남선이 시작을 했고 이제 대표 주자를 원효를 내세웁니다. 이게 이제 동조하는 지식인들도 그의 훌륭함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장도빈, 조소왕, 조명기, 이광수 뭐 이런 분들이 글을 썼는데 동일성은 뭐냐면 원효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허영원에게도 영향을 주었지 않았냐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좀 고정된 이미지에서 이렇게 원효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원래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는 분이라 그러면 무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 남긴 논조에 보면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많아요. 150건 되는데 그중에 제은미 안에서도 인도, 진화, 조선불교, 교단불교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요. 또 조선불교 작감이라는 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신불교 운동을 제창하면서 만해 대중불교론, 그다음 당시 불교 청년들 행태, 생활, 신앙, 학문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불교 교육제도 변환과 개선해서 조선불교를 한번 살펴보라. 조선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엉성하고 무용하냐, 빈약하냐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불교 강학원하고 불교 전문 학교 과정 시간표를 직접 만들어서 제시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제음미 속에 허영호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성판석 부분인데요. 교성판석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가 99페이지 35호에 대해서 35호를 원효 스님이 이제 허영호가 원효의 교성판석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제목이고 후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원효 사교판설은 이제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의심의 원천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영호가 주장한 조선불교 제조직은 원효의 통불교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장 주장을 잘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허영호의 이제 허영호가 원효 교상 판석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요. 교상 판석은 그냥 설명하시고 근데 약간 다른 견해는 있어요. 허영호가 원효의 사교의 교판을 세워 일승만교의 화엄경 등이 세상에 둔 것처럼 해석을 했다. 기존의 기록을 확인했을 때 원효가 화엄경 사람이라는 것을 대체로 인정을 하는데 원효가 화엄경이 다른 경전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최고의 불교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약간 다른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효를 이제 우리가 아는 화엄가족 사상가라고 단정하지 않는 거는 이분의 견해니까 시비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봐도 원효를 통해서 말하는 통불교 쪽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원효의 논설을 인용하면서 주장을 좀 이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법화 종료를 쓰면서 법화경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위교 하고 어떤 사람은
부의요의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양방이 일리가 있다. 그것은 부탁해서 인을 따르고 기를 따르고 질을 따라서 설한 결과지 승에 말미암은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불교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금강경명 넘어가서 무량수경 중용 유시만락도의 내용을 또 근거로 해서 깨달음으로 말하면 차안도 피안도 없고 정토와 예토가 본래 일심이고 생사열반은 마침내 둘이 없다. 뭐 이것은 기에 임하고 근에 응해서 설한 것으로 경전으로 우열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많은 논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신문화직론의 내용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제명으로나 또 비명에 전하는 단장을 보면 유공을 깨뜨리고 성상을 깨뜨리고 반만을 깨뜨려서 일승불교의 입장에서 북파불교, 종단불교를 비판하고 통일하고 정리하였던 그 뜻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 이처럼 허영호는 원효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종의 조상 판석에 얽매이지 않다고 스스로 어떤 교판 아래서 그 사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원효불교가 원효의 불교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허영호가 원효 종파의 교판에 얽매이지 않았고 어떤 사상도 한정하지 않았다. 이걸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의 통불교를 지향하면서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일심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좋은데요. 이제 뭐 아쉬운 점은 다른 게 아니고 많은 논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원효의 논설, 뭐 대두경, 종용, 법화종용 많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논설을 한정해서 좀 인용을 해서 그 다음에 문장들이 좀 짤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통불교 설명이 좀 다소 불충분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저술들을 함께 기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실론소에 대해서 원효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저술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많이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금강산배경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인용을 해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했다는 생각도 들고, 한비량론도 마찬가지고요. 한비량론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장이가 원내에 관련된 거지만 이것도 어떤 그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뭐 그런 견해를 밝힌 논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많은 논조가 있는데 몇 가지 하고 짤막하게 넣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쉽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맺는 말은 검토해 보니까 제 의미는 이제 허영호의 인식은 어땠냐면 좀 타당성하고 객관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일반적이고 원효에 대해서 전혀 이제 비판적인 내용도 없고 또 유상 판석이 불충분하다는 적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결과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좀 해석된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수용과 긍정이라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그게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영호의 많은 논조를 비교했을 때 원효에 관련된 논조가 한 4, 5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사셨는지 그건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 기록만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음미 속 허영호의 원효 이해 평가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좀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므로 허영호가 조선불교 제조직은 원효 통불교로 확립해야 한다는 의도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부처님 본의로 돌아가고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한 조선불교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조선불교 제국불교 편입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든 어쨌든 두 가지 견해는 다 성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명쾌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김은영 교수님. 예, 논평을 맡은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저희 그 순서의 시간이 많이 상당히 흘러간 상황이라 제 논평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주요 대상이 되는 허영호 같은 인물은 근대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뭐 민족주의자면서 뭐 근대 불교학의 토대를 마련한 교육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이제 뭐 친인 행적이 교차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납북 이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업적에 비해서 연구가 잘 안 되어 온 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허영호가 연구가 될 때마다 이 근대라는 시대의 복잡성 속에서 보내야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허영호에 대해서 이제 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저 이제 때마다 기호에 맞춰져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든지, 그의 독립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든지, 라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사상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허영호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의 학술적인 저술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분의 이제 행적 그리고 뭐 이제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하는데 되게 처음으로 이제 그 허영호의 저술 관련한 좀 철학적인 분석의 연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재밌게 이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명계현 박사님께서 이 원효 불교의 재음미에 대한 좀 분석을 통해서 허영호의 원효 인식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허영호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이 1930, 40년대라는 시기에 원효라는 우리의 전통 사상이 어떻게 호출되고 소비되었는지 밝히는 또 중요한 작업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내적 논리의 결함을 밝히는 동시에 식민지라는 외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해석을 시도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참 힘든 연구잖아요. 오늘 명계한 박사님뿐만 아니라 앞선 발표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효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원효를 이해한 인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두 인물의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복잡한 정체성이나 또 이제 근대 한국 불교 사료가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 주신 노보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문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요약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워낙 이렇게 발표하실 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 발표문을 읽고 나서 좀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은미는 이제 학술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허영호는 당대 대표적인 불교 지식인이었거든요. 몇 명 없는 유학자였고, 이제 근대 불교계 학교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근데 왜 그런 인물이 이렇게 허술한 글을 썼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은미가 게재된 매체인 잡지, 불교의 성격이나 독자층, 이 1940년대 초반이라는 집필 시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엄밀한 학술 논증이 아니라 사실 그 일반 대중들이 저희 학자들이 그 논문을 쓰는 학술지를 찾아 읽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뭐 불교평론이랄지 불교신문이랄지는 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불교지는 학술지라기보다는 대중을 위한 잡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잡지에 뭔가 이제 그 선언문이나 교양사설의 성격의 의도를 가지고 게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다면 텍스트의 학술적인 성공보다는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도된 전략을 가지고 쓴 글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의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호의 원효 인식이 본인 개인의 인식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허영호가 굉장히 비판 의식이 다른 데에서는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근대 불교 교육기관들의
그 교육 제도나 교과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당대 불교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학생들, 당시 이제 불교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흔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대 이제 이러한 허영호의 원효 인식이 불교 지식인 사회에서 뭐 일정한 영향을 일으켰다라는 증거를 추적할 수 있다면 이제 근대 지식인의 사상들이 현실과 어떻게 조우했는지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두 개 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 논의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평자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 미처 몰랐던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거든요. 잘 내용에 오히려 뭐 제가 딱 논평 부분 보고 이런 부분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제음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뭐 그런 어떤 교양 사설이나 뭐 선언문 이런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불교지가 어떤 거였냐 한번 찾아봤는데 뭐 충분히 이거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불교지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불교 중앙교문에서 이제 발행을 했어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108호를 발행했고요. 그다음 재정 문제로 휴관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권상로 한용운이 이제 그때 발행인이었고요. 이후에 1937년에 1944년까지 67호까지 발행합니다. 이때 허용호가 발행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행인이니까 이제 편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불교지의 성격 자체가 종교 잡지인데 불교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불교 개혁, 불교계 사업, 방향, 불교 문학 작품, 근대 불교 성격, 경전 번역, 교리, 교단 내부 비판, 반성, 불교 청년운동, 그리고 이제 대상은 주로 불교계 종사자나 불교 신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허영호의 원효 인식이 이제 개인적 어떤 인식이었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논평문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 게 이분의 이제 논조가 이제 중심이 제의미하고 그런 것뿐이 없기 때문에 학문, 교육, 사회, 뭐 실천 연결되는 경로, 뭐 이런 부분 어떤 반향을 일으켰다, 뭐 이런 게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신가요? 예, 선생님. 나와서 같이 오시죠.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발표장께서 기율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그때 그 허영호는 결혼한 상태였는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허영호 예, 선생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이미 한 상태로 였을 거라고 예, 아마 결혼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잡지 얘기인데 불교 잡지가 이제 지금 마냥 그냥 말랑말랑한 잡지도 있고 논문 전문 학술지도 있고 이런 관념으로 불교지를 볼 수 있을까? 그때 학술지가 있었나요 그러면? 없었죠. 아니 그냥 종합지인 거죠. 근데 종합지를 이 잡지 성격이 전문 학술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잡지에 실린 글이 그냥 편안하게 썼거나 말랑말랑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그 잡지에 있는 코너가 논문 싣는 코너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주 전문적인 글들도 계속 연재를 했기 때문에 잡지 성격으로 글을 성격을 규정하는 거는 좀 너무 지금의 시선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는 때리고 또 네, 예, 뭐, 그때 심지어 백선학교나 친단학교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소수단, 그렇다, 이런 말을 했어. 같은 맥락에서 되게 소수하다는 말,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특별한, 발표자의 찬양 인권도 있다, 인권이라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조선시대 유학의 연장에서 일제시대 우리가 뭐 대한시대도 대량대기에다 이건 그러니까 유학자들 속에서도 지금 세계나 일본을 줄줄이 쓴단 말이에요. 일본 또 일본의 입장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대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효의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원그거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와 관계없이 원효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찬양 일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비판적 글을 쓰는 사람 통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비판적 통을 쓰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글쓰기 이전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전에 세계나 원효나 일본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결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제 식민지나 뭐 군국주의 이런 시각이 투영돼가 자꾸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완결성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학문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아까 얘기했던 뭐그 대원이나 법장이나 뭐 진관이나 이런 사람은 원효를 왜 따라서 인용했을까? 하는 교판들 중에 또 다른 부분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해 둔다면 너무 정치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투영된 이 시각들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원 텍스터, 원 저자 이런 의미를 내가 좀 직접 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술하다는 맥락도 그런 맥락에서 물론 이제 허용호는 만해학교에서 2010년대 할 때 허용호 발표할 때 그때 유족들이 왔었어요. 이제 김일성이 원래 북한을 건국하면서 제일 호칭이 뭡니까? 남한의 지식 분자를 월북, 납북, 탈북시키다는 게 있어요. 김일성이. 왜? 북한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정대 교수들 중에 뭐 정지용, 김기림 뭐 가장 많은 교수들이 정대가 좌파당했으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가장 월북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맥락이 있어요. 불교계 인물이 유학하면서 유학을 갔다 온.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 통계를 보면 45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한 45년까지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승려들이 한국에서 학위 논문을 심사했는데 450여 명이에요. 300여 명 이상인 일본이고 한국이 한 20명,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등등 올 때 이제 뭐 부인들을 데리고 왔고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또 갈등에서 뭐 한소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간 이제 우리가 20세기 불행한 역사이기를 해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뇌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너무 대상화해서 친일이니 뭐 한국인 자꾸 올려놓는데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살잖아요. 뭐 서정부를 보는 관점이나 뭐 이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관점이 있고 여기 살면서 있던 사람이 있는지 너무 우리는 독립운동 안 하고 살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의 시각을 내게 투영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시대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좀 투영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더 달리 볼 수 있는 시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친일항일이라는 이목구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버리고 다치고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각을 한번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식민지, 군국주의 이런 상황 이전에 그 자체의 완결성을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문제가 없는지도 좀 비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그냥 따르기만 할 게 아니라
통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궁극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상에서 보고 학문이 대상에서 본다는 것이 장점이고 장점이고 현대 학문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없을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도 좀 학자로서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허영호의 일방적인 찬양 일병도 비판의 시각이 없다는 의미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구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도 교수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허영호 가족분들이 오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근데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비판적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게 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했고, 찬양 일변도란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칭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도였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해주세요. 네, 이상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부 순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쉬는